초역세권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의 고층 국민평형대 주택이 경매에 나왔는데 한 번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 가격이 5억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021년 최고가 매매액이 8억 후반대였던 것에 비하면 40% 넘게 떨어진 겁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진 부산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집합 건물은 6,700여 건으로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17,000여 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건수인데 심지어 서울 5,700여 건보다 많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부진은 물론 고금리의 대출 규제 같은 경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자금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래 침체로 인해서 막히다 보니까는 더 심각한 건 내년입니다. 아직도 이제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출 규제,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영향 등으로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경매 건수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방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사년은 주택매매 가격의 경우 3, 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0.5% 하락하겠지만 서울이 1.7%, 수도권이 0.8%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에 탄핵과 경기 침체, 대출 규제와 같은 집값 하락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등 상승 요인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주사년은 대통령 탄핵 국면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때에도 두세 달 상승폭이 줄다 회복됐다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전월세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사년은 전세가가 전국 1.2%, 수도권 1.9%, 서울 1.7%씩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월세도 지속적인 입주 물량 부족에 따라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내년 공급 물량과 관련해 주사년은 착공과 분양은 올해보다 조금 늘긴 하겠지만 준공이 올해보다 10만 호 이상 크게 줄어 증가하는 수요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저도 살면서 탄핵을 3번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집 사려는 그런 강심장들이 계신가요? 탄핵 마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이 되면서 거래량도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실제 거래량 한 어느 정도 줄었어요? 실제 거래량은 그래프를 한번 보실 텐데요. 거래량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7월 거래량은 9,200건이었는데요. 네. 이게 12월 15일자 집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7월에 늘어날 비하면 수는 있는데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12월 거래량도 지금은 집계 중이지만 현저히 떨어져서 12월 거래량은 아마 1,000건대 정도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9,000건 넘었다고 막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대출 규제 들어가고 했던 게 저 시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비하면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였으면 대출 규제 안 했을 텐데 그때는 대출 규제하고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탄핵 전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지켜보자. 뭐 그런 심리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멈춰야 되겠죠. 급하게 가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과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이 모두 다 멈춰서 모두 다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한 8년 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많이 좀 유사하게 겹치는 그런 기시감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똑같은 평행 이론들이 좀 있는데 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2016년에 뭐가 있었냐면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8위를 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도 이제 8위를 거기서 8위. 했죠. 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그 당시 2016년에 북커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록밴드죠. 콜드플레이가 2016년에도 내한 공연을 했는데 또 2024년에 내한 공연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2016년
2016년 11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2월에 탄핵이 됐고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탄핵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제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8년 전에도 그때 탄핵 당시에 부동산 그 규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출 규제 이런 거? 그 당시 11월 또 집값이 올라가면서 규제에 들어갔고요. 지금 또 대출 규제에 들어갔죠. 이 부분도 네. 이제 비슷한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하나는 이제 거래량을 좀 살펴볼 텐데요. 2026년 거래량입니다. 네. 2016년입니다. 2016년 거래량을 보게 되면 12,000건 정도 거래가 되다가 11월에 뚝 떨어지게 되죠. 트럼프 당선이 되고 네. 이제 규제가 나와서 떨어졌는데 12월에 탄핵이 되면서 4,225건, 1월은 3,000건대로 떨어집니다. 다시 금방 올라가네요. 그렇죠. 금방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이죠. 조기 대선이 시행이 되고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등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하고 5월, 6월에 폭등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막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복귀를 해보면 결국은 탄핵이라는 효과는 그냥 단기적인 효과에 머물 뿐이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거시경제 환경이라든지 규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탄핵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탄핵의 영향은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를 보자면 한 4개월 정도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4개월 정도 불확실성이라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문제인데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또 2차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년에 한 4개월 정도, 내년 1분기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요.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금리도 내리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이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전이가 된다면 네. 지금 경기 침체 우려의 대출 규제, PF 부실이 장기화되면서 또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하반기라고 하셨지만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올해는. 올해 다 끝났죠.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말하는 거고요. 내년 하반기에 이제 네.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PF 부실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8년 전에는 사실 그 탄핵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집값이 무섭게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워낙 뭐 반도체도 좋고 뭐 내수 수출 다 좋아서 그렇지만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때랑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별로 또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경제 자체로 본다면 그때는 반도체 호황도 있었고요. 집값도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수출, 환율, 내수 모두 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이 큽니다. 네. 부동산 시장만 바라본다면 앞서서 언급했듯이 지금 PF 문제가 해결되지 네.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7위 신탁 회사입니다. 무궁화 신탁이 매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에는 PF 장기화되면서 대형 신탁 네. 회사인 무궁화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탁 회사는 뭐 하는 곳이에요? 부동산 신탁 회사가 그러니까 부도 났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거의 뭐 사실상 부도라고 좀 보셔야 예. 되는데 이제 매각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다른 주인을 찾게 됩니다. 신탁이 어떤 회사냐고 한다면 이제 집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사가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는데 집사가 그 집에 자금 관리도 하고요.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하잖아요. 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신탁 회사가 자금 계획과 네. 책임 준공까지 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책임 준공을 하는데 무궁화 신탁, 우리나라 신탁 회사들이 집사들이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약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서 부실화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추진했던 그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다 공급 대책 내놓다가 결국 안 되니까 지난번 88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런 대책까지 내놨는데 아니 그럼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이렇게 직무가 정지가 됐으니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최근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급 대책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있고요. 최근에 그린벨트 푸는 정책이 있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있는데 저는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는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3기 신도시는 한 개 빼고 토지 보상이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야 기님만표 그린벨트 다시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지정된 그린벨트들이 지작물이 적어서 토지 보상이 수월합니다. 효율적인 토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일기 신도시가 30만 호 정도 되는데 네. 표로 따지면 100만 표 정도 됩니다. 굳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안 해서 표심을 잃을 필요도 없고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선도지구를 더 많이 지정하고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더 강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는 굉장히 속도를 냈잖아요. 안전진단 받는 그 기한도 단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용적률 상향해주고 조합 설립하는 그런 요건도 굉장히 완화를 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약간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선도 있거든요, 시장에는. 아무래도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공공주도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빨리 하라라고 한다면 아마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공공주도로 LH나 SH가 주도를 해서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주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속도를 높이는 데는 저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축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지금의 신축이 신축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니 요즘 말로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하는 그 선호 현상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속도를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건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요. 일기 신도시도 10년, 15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얼죽신 신축 아파트의 열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시기의 제로인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임대차 3법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공약한 게 이 임대차 3법 손보겠다는 거였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 뭐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신고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던 임대차 3법 이제 무산을 시키려고 했죠. 폐지안은 사실상 폐지안이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더 강화시키는 2+2 계약갱신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설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가 임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이제 법안 폐기가 되긴 했는데 오히려 2+2 계약갱신 청구권을 더 강화하는 정책들이 앞으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지난 대선 때 똑같은 공약, 여야가 똑같이 공약한 게 그 다주택자 중과세 뭐 폐지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 유예만 된 상태인데. 지금은 유예가 되고 있는데 저는 부동산 시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은 부동산 집값에 영향을 받는데요. 네. 집값이 뭐 반등폭이 커서 상승이 커진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규제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집값이 보합 흐름이거나 살짝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저는 또 양도세 중과세도 다시 또 연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뭐 소장님을 다시 뵙게 될지 몰라서 마지막으로 여쭈면 내년도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내년도 1분기까지는 뭐 꽁꽁 얼어붙은 겨울왕국 우리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제고된다면 2분기나 하반기 정도는 다시 거래량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인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